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합격을 넘어서 만점이 기대되는 강의 경제 파트를 맡은 최경중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사회라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해오고 계신데 처음에 사회 교재를 펼쳐 들고 첫 장을 넘기면서 단원 목차를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크게 10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단원에서 5단원까지는 지도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래프 지긋지긋하게 봐오면서 이쁘신 박경환 선생님하고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테고 6단원, 7단원, 8단원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법, 정치 파트 역시 한유민 선생님하고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사료를 하면서 나머지 9단원하고 10단원은 이렇게 경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벌써부터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 감지를 하셨을 텐데 결코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닌 나아가서 수능에서 경제라는 과목과 친해질 수가 있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경제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더 멀리 바라다보는 그런 강좌가 될 거라고 선생님이 자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교재 22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24페이지를 보시면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과연 경제가 뭘까? 자, 여러분들이 당장 모니터 앞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을 사 먹어. 삼각김밥을 사 먹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재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들이는 행위를 소비라고 하죠. 역시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연인과 함께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봐요. 자, 이런 서비스 역시 사들이는 행위를 우리가 소비라고 합니다. 자, 이 강좌를 듣는 분들 중에 뭐 가게를 꾸리신다든지 또는 판매업에 이렇게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속된 말로 돈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파는 행위를 우리가 판매라고 하죠. 그래서 사들이고 파는 행위,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어느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활동을 이제 우리가 경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굉장히 난해한 단어들이 간간히 나오곤 하죠. 재정 정책이 어떠느니 또는 경제 지표가 어떠느니 또는 뭐 등등등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결코 지레 겁먹을 필요 없이 선생님이 수업을 쉽게 진행을 하고 아울러서 시험에 나올 법한 거는 거듭 강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경제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9단원이 경제 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단원으로 목차를 우리가 한번 훑어볼게요. 첫 단원은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물가 및 실업과 안정화 정책. 3단원은 삶의 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문제하고 심화 문제를 풀고 9단원을 마무리하고 10단원 역시 10단원으로 이렇게 넘어갈 텐데 자, 교재 제일 위에 보시면은 국민소득지표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벌써부터 단어가 좀 난해하죠? 자, 선생님 말씀드렸잖아.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할 거라고. 소득이라는 게 뭐지?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비로소 소득이라고 하는데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표. 무언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지. 나는 10원을 벌었는데 저 친구는 50원을 벌었어. 딱 봐도 저 친구가 더 많이 벌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기준이 되는 선을 이제 우리가 지표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소득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고 더 나아가면은 국민 총생산, 경제 성장률이 있고 실업률이 있고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어를 꾸려 볼 텐데 자, 224페이지 보시면은 국내 총생산부터 이제 우리가 슬슬 시작을 해보자고. 자, GDP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과연 GDP라는 게 뭘까?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통상 1년 동안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모든 합, 우리가 이거를 GDP라고 한대요. 선생님, 단순히 교재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경제하고 워낙에 담을 쌓던 상황에서 너무 어렵게 단어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 여기서 키워드만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밑줄 치시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모든 합.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영토를 기준으로 생산이 된 거를 이제 우리가 비로소 GDP라고 합니다. 자, 한 나라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GDP가 있을 테고 자, 이웃나라 일본의 GDP가 있을 테고 뭐 중국의 GDP가 있을 테고 태평양 건너 미국의 GDP가 있겠죠.
이렇게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또는 뭐 IT 제품이라든지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비로소 포괄적으로 GDP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GDP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 자, 여러분들 경제 규모 동그라미 칠게요. 경제 규모를 알 수가 있어. 선생님이 뒤에 그림을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GDP 1위, 미국이 있죠. 2위, 중국이 있죠. 3위, 일본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위를 통해 가지고, 아하, 저 나라의 경제 규모는 저렇구나. 아, 일본의 경제 규모는 저렇구나. 아, 중국의 경제 규모는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GDP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GDP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떤 의미상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가장 기출로서 단골 문제가 바로 이제 국내 총생산 계산 방법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는 크게 계산법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최종 생산물의 가치, 아울러서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뺀 것, 마지막으로 각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합친 걸 이제 우리가 GDP라고 한대요. 여기서 또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부가가치라는 단어가 있네. 자, 부가가치란 게 뭘까? 자, 여러분들이 삼성이란 기업에서 휴대폰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샀어. 근데 과연 그 휴대폰이 100만 원 할까? 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100만 원을 주고 휴대폰 매장에서 100만 원을 주고 샀지만 삼성이라는 회사는 이거를 아마 더 싸게 이렇게 생산을 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이라고 칠까? 30만 원에 생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내다 팔았어요. 100만 원에. 그럼 얼마가 남는 거지? 70만 원이 남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농부는 처음에 뭐를 생산을 했죠? 쌀을 생산을 했죠. 자, 쌀을 생산해가지고 방앗간 주인에게 1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은 농부는 10만 원을 얻은 거지. 자, 방앗간 주인은 10만 원에 구매를 해가지고 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15만 원에 팔았대요. 10만 원에 사가지고 15만 원에 팔았으니까 부가가치가 얼마? 5만 원이죠. 자, 방앗간 주인은 그거를 떡집 주인에게 15만 원에 팔았고, 자, 떡집 주인은 이거를 30만 원어치의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였다. 15만 원에 가루를 사가지고 다시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30만 원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부가가치가 얼마다? 15만 원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최종 생산물. 자, 쌀을 왜 생산을 했죠? 뭐를 만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을 했죠. 떡이 얼마에 팔렸다고? 30만 원에 팔린 거야. 아하, 그러면은 GDP가 얼마구나? 30만 원이구나. 자, 여러분들 보셨지? 자, 그 다음 총 생산물의 가치. 총 생산물의 가치가 얼마죠? 30만 원이죠. 30만 원. 거기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빼주는 거야. 3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주면 얼마일까요? 15만 원이죠. 15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주면 얼마일까요? 5만 원이죠. 자, 이거를 합쳐보니까 아하, 30만 원이 나오는구나. 자,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제빵업자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 최종적으로 만든 건 뭐구나? 역시 빵이구나. GDP는 얼마? 480만 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GDP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또 다른 공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GDP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빵을 만들려면 일단 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원료를 농부가 얼마 주고 샀대요? 8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80만 원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부가가치가 얼마다? 180만 원이 되는 거지. 자, 더불어서 농부는 제분업자에게 내다 팔았습니다. 얼마에? 180만 원 주고. 제분업자는 그 농부에게 180만 원 주고 사가지고 300만 원에 내다 팔았대요. 부가가치는 얼마다? 120만 원이죠. 자, 제분업자는 제빵업자에게 내다 팔았대요. 얼마에? 300만 원에. 그랬더니 제빵업자는 300만 원에 사들여서 480만 원에 그거를 내다 팔았대요. 그러면 얼마?
180만 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까? 180이 됐죠. 180 플러스 120이 되는 거죠. 자, 플러스 180을 하니까 토탈 합이 얼마? GDP는 아하 480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GDP라는 거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있고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뺀 마지막으로 각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합친 게 바로 이제 GDP라는 거.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나중에 실전 문제, 심화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GDP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릴 테니까 일단 GDP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감안을 하시고 자, 교재를 보시면은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다가는 미처 구성을 못했습니다. GDP라는 거는 유용성과 한계가 있습니다. 유용성. 아쉽게도 GDP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자, 유용성은 한 나라의 뭐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제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GDP가 큰 국가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보다 경제 규모가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가 있어. 그 중에서 미국이 세계 GDP가 1위야. 그만큼 경제 규모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탑10에 들어가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등등등등 그런 나라들은 아하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 테고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후진국이라든지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상당히 약하겠죠. 그래서 GDP의 첫 번째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째 두 번째가 오늘날에는 대부분 개방경제입니다. 개방경제. 자, 여러분들 개방경제 동그라미 치시겠습니다. 뭐 FTA라든지 아니면은 각 국가들 간에 이렇게 경제 블록이 많이 맺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개방경제 정책을 취하는 상황. 그래서 이 GDP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GNP보다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릴 테니까 일단 머릿속에 감안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째 국내 총생산의 한계 한번 볼까요? 국내 총생산의 한계. 자, GDP라는 거는 무조건 어디에서만 거래가 돼야 된다? 시장에서만 거래가 돼야 된대요. 시장에서만. 자, 여러분들 어머님이 집에서 먹기 위해서 텃밭에다가 배추를 심어요. 상추를 심어요. 단순히 먹기 위한 거지. 내다 파는 게 아니죠. 그거 GDP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째 여러분들 암시장, 암거래라고 하죠. 암거래. 어떤 공식적인 시장이 아니라 뭐 밀수라든지 밀매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GDP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결코 GDP에 포함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GDP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자, 더불어서 국민 복지 수준에 복지 수준을 알 수가 있다 없다. GDP를 통해서는 복지 수준을 알 수가 없대요. 자, 뭔 얘기인지 한번 볼까? 전 세계에서 GDP 넘버원 어디? 미국이죠. 그럼 미국이 복지 수준이 가장 좋겠네?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들 미국이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라는 건 말 그대로 몸덩어리만 크다라는 거지. 그 미국 국민들이 전체 다 잘 산다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복지국 가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지?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저쪽 북유럽 국가가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잘 되어 있는데 결코 이렇게 GDP를 통해서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GDP 2위야. 우리하고 워낙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들 많이 마주칠 기회가 있을 텐데 자, 중국 세계에서 복지 수준 세계 2위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DP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단순히 그 나라의 경제 규모만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만 활용이 돼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소득 분배 상황 알 수가 있다 없다. 소득 분배 상황을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소득 분배 상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자, 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GDP 규모가 15위야. 그럼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살아야 된다? 15번째로 잘 살아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몸소 몸으로 느끼고 계신가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15번째로 잘 산다고 떠들 수가 있겠어. 그래서 소득 분배 상황은 결코 GDP가 아닌 나중에 뒤에 나올 1인당 GDP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GDP 다시 한번 볼까요? 국내 총생산이죠. 한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통 1년 동안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합을 이제 우리가 GDP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계산 방법에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있고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뺀,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 합계가 있고, 유용성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알 수가 있죠. 반대로 한계점으로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집에서 가사활동하는 거 GDP에 포함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역시 GDP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고, 복지 수준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째 국민들의 어떤 소득 분배 상황 GDP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225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게 PPT로 쏘는 거여가지고 제대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GDP 1위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자, 굳건하게 2위를 지키고 있던 일본이 중국에게 자리를 내줬어요. 그 다음째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15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GDP의 지표를 지도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봤어. GDP가 큰 나라들은 어때요? 지금 GDP 대비해가지고, 아니 영토 대비해가지고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미국 엄청나죠. 자, 중국, 일본, 그 다음째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들, 얘네들이 이렇게 GDP가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네. 그치? 자, 그래서 GDP라는 건 한 나라에서 생산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합이라는 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GNP가 나와 있네요. GNP 한번 볼까요? 한 나라의 국민이 자국 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합.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뭐다? 국적 기준입니다. 국적 기준.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내 총생산은 영토 기준이었죠. 그래서 국민 총생산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 이거는 이제 GNP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째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것은 무슨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개방정책이라고 했죠. 개방정책. 개방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방정책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철저하게 뭐가 중요하다? GDP가 뭐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GNP보다 중요하다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랑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미국의 기업이 들어왔어요. 미국의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또는 뭐 나이키라는 이렇게 기업이 들어왔어. 자, 보면은 분명히 맥도날드나 나이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의 본사를 둔 미국 국적의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어. 이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생산한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 GDP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째 우리나라의 과거에 박찬호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활동을 했잖아. 거기서 이제 연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가서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된다? GNP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의구심을 가질 거야. 선생님, GDP하고 GDP는 충분히 언급을 했는데, GDP하고 GNP 충분히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과연 뭔데요? 개방정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각 나라들 간에 재화나 서비스, 노동력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사회주의 국가야. 자, 그럼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오려고 할까 안 할까? 그만큼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오기를 굉장히 꺼려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없다 보니까 GDP는 높을까 낮을까? 낮겠지. 그만큼 각 나라들 간에 어떤 개방 정책으로 하여금 그만큼 기업 활동이 좋은 나라들, 규제가 없고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이 좋은 나라들은 GDP가 상당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죠. 왼쪽은 GNP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은 GDP라고 나와 있어. 자, 앞에서 배운 GDP부터 한번 볼까요? GDP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생산액, 외국인이 벌어들인 거야. 자, GNP 한번 볼까요? 자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GDP하고 GNP의 교집합 부분. 이거는 자국민이 어디에서 벌어들인 거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자, 막연하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자,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은 영국 리그에서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뛰며 받은 연봉 뭐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벌어들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GNP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국내 은행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왕서방이 받은 월급. 자, 중국 사람은 외국인이지만 어디에서 근무를 했대요? 국내에서 근무를 했대요. 이거는 GDP구나.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한국인 김계동이 받은 월급. 자, 한국 사람이야. 근데 외국계 기업이야. 근데 외국계 기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에서 생산이 된 거니까 이것도 뭘로 볼 수가 있다? GDP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국내에 파리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구입하고 지불한 대급. 자, 이거는 뭐 껌이죠. 눈 떴냐 감았냐 물어보는 문제지.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한 거니까 이것도 역시 뭘로 볼 수가 있다? GDP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GDP는 뭐다?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GNP는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걸 GNP. 자, 그러면 아까 벤 다이어그램을 보셨는데 그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림은 한국의 GDP와 GNP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C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래서 자, A 볼까? A는 뭐에 해당이 되죠? GDP죠. C는 GNP고 겹치는 교집합 부분. B는 이제 국내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그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원더걸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원더걸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철저하게 어디에 해당이 될까? A에 해당이 되겠죠.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자, 박지성 선수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벌어들였으니까 C에 해당이 되겠지. 자,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당연히 A에 해당이 되겠죠. 조선족 동포가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 자, 조선족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 이거는 GDP도 아니고 GNP도 아니고 일본에 해당이 되는 GDP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자,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분들 철저하게 개방정책 하에서는 GDP가 뭐보다 중요하다? GNP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GDP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 단순히 경제 규모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복지 수준이라든지 소득 분배 사항은 절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페이지 밑에 있는 1인당 국내 총생산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자, 1인당 국내 총생산 한번 볼까요? 국내 총생산은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눈 거야. 그 나라의 인구수.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5천만 원을 칠게.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치고, 자, 우리나라의 인구는 어떻게 된다? 총 인구가 얼추 5천만 명 되죠. 5천만 명.
이렇게 나눠놓으면은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다? 아하, 얼추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들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 자, 여러분들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다가 밑줄 치시겠습니다. 그 다음째, 국가 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생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생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1인당 국내 총생산인데, 자, 그러면은 철저하게 미국이란 나라가 GDP가 넘버1이잖아. 그러면은 미국이 1인당 GNP도 높겠네? 1인당 GDP도 높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자, 미국이란 나라는 GDP도 높지만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GDP 규모가 세계 2위죠. 근데 세계 인구는 13억을 넘어서 14억, 15억이 돼가고 있어. 당연히 인구수로 나누다 보니까 1인당 GDP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듣지도 못해본 몇몇 나라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네요. 룩셈부르크. 1인당 GDP가 10만 불입니다. 10만 불. 자, 우리나라 GDP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2만 5천 불입니다. 2만 5천 불.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 5천 불인데, 자, 2만 5천 불이면은 1달러당 우리가 1,000원하고 적용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젖병 무는 꼬맹이부터 이빨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5천만 명의 인구가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인다고요? 얼추 2,500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걸 우리가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4배가 높은 10만 불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불이면 거의 연봉이 1억에 가까운 수준이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는 인구 수가 작아야지만 그만큼 나눠먹기가 적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DP 한번 볼까요? 2만 3천 불이죠. 지금 이거는 2013년 기준이고 선생님이 써놓은 거는 엊그저께 경제신문을 통해 가지고 본 거예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GDP에 비해서 8배가 넘습니다. 세계 넘버 2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억의 인구로 나눠 놓으니까 우리나라 GDP에 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GDP란 건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1인당 GDP는 어떻다라는 거?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몸뚱아리가 큰 건, 몸뚱아리가 큰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 빵을 만들었으면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그 빵을 14억의 인구에게 나눠주니까 이렇게 빵 쪼가리가 작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는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2만 2,500만 원을 벌어들이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1년에 10만 불, 그러니까 1억을 벌어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하고 소득 수준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